예의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 무시하는 거야 뭐야? 문 열어. 신우들 짐까지 챙겨 들이닥친 시어머니. 결국 폭발해버린 며느리가 집을 팔아버린 이야기. 시간 없어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왜 이러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우는 지하철 환승 통로를 빠르게 걸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자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 가득 떠 있었습니다. 혜란이 해리 짐 다 쌌으니 오늘부터 그 집에서 같이 지낸다. 저녁 준비해놔라. 지훈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딪히며 지나갔지만 지훈은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상의도 양해도 없었습니다. 지훈은 홈 CCTV 앱을 실행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화면이 떴습니다. 박명자가 거대한 이삿짐 박스 옆에 서서 택시기사에게 돈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김혜란과 김혜리가 캐리어 2개씩을 끌고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앱을 끄고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남편 김상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출장 중이라 시차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지우는 상훈이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우는 다시 CCTV 화면을 켰습니다.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명자가 입을 크게 벌리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혜란과 혜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앱 화면을 내리고 다른 앱을 실행했습니다. 스마트 도어락 관리 화면이 떴습니다. 등록된 사용자 목록에서 김상훈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마스터키 권한 옆에 빨간 삭제 버튼이 보였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단호하게 눌렀습니다.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훈은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존 비밀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6자리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훈은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이 아닌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훈은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남편 상훈의 번호는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상황을 알고 전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택시가 도심 한복판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지우는 미리 챙겨둔 서류 봉투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예약 확인증을 내밀었습니다. 3개월 전에 미리 예약해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객실 문을 열자 넓은 거실과 통유리 너머로 도심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우는 캐리어를 침대 옆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CCTV 앱을 실행했습니다. 박명자와 두 시누이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명자가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익숙하게 숫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비빅. 빨간 불빛과 함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박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천천히 같은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비비빅. 같은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혜란이 옆으로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어머니, 비켜봐요. 제가 할게요. 혜란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장해둔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비비빅. 혜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리가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언니, 번호 바뀐 거 아니야? 박명자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상훈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새벽이에요. 상훈의 목소리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집 비밀번호가 안 맞는다. 문 좀 열어줘. 네. 어머니, 지금 우리 집에 계세요? 그래. 혜란이 해리 데리고 왔다. 빨리 문 열어. 전화 너머로 침대 시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훈이 황급히 움직이는 기척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앱으로 열게요. 박명자가 전화를 끊지 않고 도어락을 노려봤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도어락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왜 안 열려? 상훈아. 이상하네요. 앱에서 접근 권한이 없다고 나와요. 무슨 소리야? 제 계정이 삭제된 것 같아요. 지훈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박명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란과 혜리가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혜란이 팔짱을 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올케가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박명자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 응답 메시지만 흘러나왔습니다. 박명자가 다시 눌렀습니다.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혜리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같은 응답이었습니다. 혜란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박명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으로 문짝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지훈, 문 열어. 당장 열라고. 복도 끝에서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성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시끄럽게 하세요? 박명자가 고개를 돌려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집 문 여는데 무슨 상관이야. 여기 5층 전체가 주거 공간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남성이 문을 닫았습니다. 혜란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박명자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더 오래 두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보안 요원 2명이 내렸습니다. 검은색 제복을 입은 남성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명자가 보안 요원을 돌아봤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며느리가 문을 안 열어줘요. 소음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조용히 해주셔야 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데 왜 조용히 해야 돼?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2층 관리실에 연락하겠습니다. 박명자가 보안 요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들이 문 열어줘요. 보안 요원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희는 임의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박명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2 팔을 벌렸습니다. 나 여기서 안 일어날 거야. 문 열어줄 때까지. 혜란과 혜리가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박명자는 온 힘으로 버텼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복도 양쪽에서 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호텔 욕실 대리석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어깨까지 차올랐습니다. 욕조 옆 선반에 올려둔 태블릿 PC 화면에서 아파트 복도가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박명자가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혜란과 혜리는 벽에 기대어 서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 3명이 복도에 서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욕조물에 손을 담갔다 꺼내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관리소장이 내렸습니다. 관리소장이 보안 요원들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명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무언가 말했습니다. 박명자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화면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욕설이 섞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일어서서 보안 요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무전기로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지우는 태블릿을 선반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욕조 물속에서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눈을 뜨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관 2명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리소장이 경찰관들을 안내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박명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명자가 일어나 경찰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찰관이 재빠르게 팔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혜란과 해리가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또 다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성이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복도를 훑어봤습니다. 뒤따라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로 보이는 부부가 내렸습니다. 남편은 회색 코트를 입고 아내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두 남성이 박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명이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명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혜란과 해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장 남성이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혜란이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해리가 언니 뒤로 숨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경찰관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파일을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50대 부부가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복도를 가로질러 박명자 앞에 섰습니다.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박명자가 화면을 보더니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혜란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정장 여성이 혜란과 해리를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혜란이 손을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정장 여성이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해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관이 정장 여성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장 여성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 동료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양쪽 문에서 주민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자가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관이 박명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박명자가 몸부림쳤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혜란과 해리에게 손짓했습니다. 혜란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관을 따라갔습니다. 해리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해리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지우는 태블릿 화면을 끄고 욕조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하얀 가운을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젖은 머리를 타월로 감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경찰관이 박명자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박명자가 발을 질질 끌며 저항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아들 집에 가는 게 죄야. 경찰관이 무표정하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혜란과 해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뒤따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채업자 2명이 혜란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혜란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채업자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킨 뒤 혜란을 가리켰습니다. 지켜보고 있겠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50대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새 집주인 남편이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어락 아래쪽 비상키 구멍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부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정장 입은 여성 변호사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박명자와 시누이들이 끌고 왔던 짐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짐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0분 뒤 복도는 깨끗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탁자에 놓인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남편 상훈의 이름이 떴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다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전원을 껐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봉투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꺼내 침대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상훈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제목란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도 한 글자 적지 않았습니다. 스캔해둔 2 서류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상훈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열흘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공항 로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50개 넘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나들, 회사 동료들의 번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100통이 넘었습니다. 상훈은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상훈아, 너 지금 어디야? 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공항 도착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집에 못 들어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가 집을 팔았어. 우리 경찰서 갔다 왔어. 상훈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벌금 내야 돼. 돈 보내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훈은 이메일 앱을 열었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메일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제목도 본문도 없었습니다. 첨부 파일 2개만 달려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2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5년간 시가에 지원한 금액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총액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상훈은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공항 로비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낡은 고시원 복도에서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2층 끝 방문이 열리며 박명자가 나왔습니다.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공용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세면대와 변기만 보였습니다. 박명자는 세면대에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석 달 전과 달랐습니다. 흰 머리가 늘었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맞은편 방문이 열렸습니다.
혜란이 머리를 산발한 채 나왔습니다. 어머니, 혜리가 또 나갔어요. 어디 갔는데? 모르겠어요. 새벽부터 나가더니 연락이 안 돼요. 박명자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혜란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에 2층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만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박명자가 아래층 침대에 앉았습니다. 벌금은 냈어? 아직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일은 구했고 전과자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혜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명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탓이야? 다 내 동생 때문이잖아. 동생이요? 어머니가 먼저 가자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어머니가 며느리 집 가자고 했어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박명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네가 빚만 안 졌어도 이런 일 없었어. 제 빚이요? 어머니가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해서 산 거잖아요. 내가 언제 사달라고 했어? 박명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방에서 벽을 쿵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남자 목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혜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명자도 침대에 다시 앉았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혜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샀어요. 혜리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명자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어? 알바했어요. 무슨 알바? 전단지 돌렸어요. 혜란이 책상에 놓인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을 뜯으며 혜리를 쳐다봤습니다. 언니도 먹어요. 혜리가 김밥을 건넸습니다. 혜란이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 안 고파. 거짓말.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됐다니까. 혜란이 김밥을 책상에 도로 놓았습니다. 침대 위층으로 올라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혜리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한테 연락해 봤어요? 박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놈도 연락 안 받아. 정말요? 석 달째야. 혜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혜리가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명자가 창문 없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다 그년 때문이야. 누구요? 지훈이. 그년이 이렇게 만들었어. 혜란이 위층 침대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뭐? 우리가 잘못했어요. 인정하세요. 박명자가 벌떡 일어나 침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혜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자가 주먹으로 침대 프레임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혜리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박명자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혜리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박명자가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고시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서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명자는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도심 외곽 단독주택 정원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테라스 테이블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녹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원 한쪽에 심은 장미나무에 붉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장미나무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숙여 꽃봉오리를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잎이 단단하게 오므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테라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박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훈 고객님 맞으시죠? 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지우는 전자패드에 이름을 썼습니다. 택배 기사가 박스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새로 주문한 정원 가꾸기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삽과 모종삽, 장갑, 물뿌리개였습니다. 하나씩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조은성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혼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우는 문자를 읽고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테라스 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정원 울타리 너머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개를 데리고 걷는 노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돌려 자신의 정원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채우지 못한 빈 화단이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꽃 모종을 사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현관 옆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편한 옷만 걸려 있었습니다. 청바지와 면 티셔츠, 가디건들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드레스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사진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침대에 앉아 펼쳤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찍은 졸업사진, 배낭여행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지나간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빈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사진첩을 덮고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옷장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온 업무 메일 몇 통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을 마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다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장미나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흙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촉촉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물을 준 것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일어나 창고에서 물뿌리개를 가져왔습니다. 정원 수도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화단 구석구석에 물을 주었습니다. 물줄기가 흙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물뿌리개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현관으로 돌아와 문패를 바라봤습니다. 이지훈. 세 글자만 새겨진 하얀 문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문패를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대문 열쇠만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열쇠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열쇠를 도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저장된 번호가 25개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변호사, 거래처 담당자들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전화번호부를 닫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상우는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작은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상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누나 혜란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받아. 엄마 상태가 안 좋아. 상우는 문자를 읽고 스마트폰을 엎어 놓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와 생수병만 들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3분이 지나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뜨거운 도시락을 꺼내 작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몇 숟가락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생수를 마시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절반쯤 먹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냉장고에 도로 넣었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구인 구직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새로 올라온 채용 공고를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경력 5년 이상, 대졸 이상, 우대 사항들이 빼곡했습니다. 상우는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치우고 눈을 감았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상우는 눈을 뜨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상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상훈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채권 추심 담당 박진수입니다. 미납 대출금 상환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상훈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김상훈 씨 명의로 작년에 신용대출 1,000만 원 받으신 거 있으시죠? 그거 다 갚았는데요. 연체 이자가 3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저희가 확인한 내역이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 1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상우는 스마트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나들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났습니다. 결혼식 날 웃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신혼여행 때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도 생각났습니다. 상우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상우는 그렇게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지우는 정원 화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작은 모종삽을 들고 흙을 팠습니다. 옆에는 꽃 모종이 담긴 화분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벤더와 메리골드, 코스모스였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를 파고 라벤더 모종을 조심스럽게 옮겨 심었습니다. 흙으로 뿌리를 덮고 손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물뿌리개로 물을 주었습니다. 흙이 물을 빨아들이며 색이 짙어졌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모종들을 하나씩 심었습니다. 마지막 코스모스를 심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화단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지우는 도구들을 챙겨 창고에 넣었습니다. 손을 씻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토마토 2개와 양상추를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썰었습니다. 접시에 담고 올리브 오일을 뿌렸습니다.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어 테이블에 가져왔습니다. 포크로 한 입 먹었습니다. 토마토가 상큼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씻어 선반에 놓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책장 앞에 섰습니다. 새로 산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정원 가꾸기, 인테리어, 요리책들이었습니다. 한 권을 꺼내 소파에 앉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습니다. 책을 덮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동네 산책로였습니다. 나무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앞에서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왔습니다. 지우는 길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책로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앞에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물 위로 오리 2마리가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지우는 벤치에 기대어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와 잠갔습니다. 현관문도 열고 들어와 잠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맨 아래까지 갔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우는 확인을 눌렀습니다. 저장된 번호가 24개로 줄었습니다. 다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23개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필요 없는 번호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번호는 10개였습니다. 회사 대표 번호와 직원들, 변호사, 단골 꽃집이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닫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우는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몸에 힘을 뺐습니다. 어깨가 편해졌습니다.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지우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아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지훈,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5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호의는 결국 권리가 아니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희생도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선택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독립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연락을 끊고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훈이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가 관계를 유지하는 인내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이들에게 더 이상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공간은 당신이 지켜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